서울의 대형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오후 늦은 시간 방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간호사들이 정기 점검을 위해 가끔 지나다닐 뿐이었다. 병실 302호에서는 김민지의 아버지 김준호가 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창가로 쏟아지는 햇빛이 점점 옅어지며 병실 안을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준호는 138일째 의식 없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의사들은 환자가 혼수 상태에 있더라도 가족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준호는 매일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는 17세,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4개월 전 친구들과 놀러간 한강에서 사고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원 침대 위의 모니터들은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뇌파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의사들조차 언제 깨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은 늦을 것 같대. 회사 일이 많아서. 하지만 곧 올 거야. 그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아빠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 꼭 그럴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였다. 민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민지야, 들려? 아빠야, 아빠. 준호는 벌떡 일어나 딸의 얼굴을 주시했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커튼이 올라가듯 민지의 눈꺼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깜빡깜빡. 4개월 만에 민지의 눈이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준호는 병실 밖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민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지야, 아빠야, 나 보여? 들려? 민지의 눈이 서서히 아버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는 딸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다. 뭐라고? 말해봐, 민지야. 민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딸은 지금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지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17년간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민지야, 나야, 아빠. 민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병상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였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김 선생님,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병실 밖으로 물러났다. 유리창 너머로 그는 의사들이 민지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지의 눈은 계속해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딸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상실증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다. 김준호는 정신과 의사 박세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의사는 민지의 뇌 스캔 결과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했다. 외상 후 역행성 기억상실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증상이에요. 민지 양의 경우 사고 이전의 기억 중 일부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잃은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지 양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박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억상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되찾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모든 기억이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이 깨어난 기쁨도 잠시, 이제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민지 양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친숙한 환경과 물건들, 사진 같은 것들이 기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장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만 쉬게 해주세요. 민지 양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내일 상담사와 함께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내 수진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수진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출장 중이던 미국에서 바로 귀국 비행기를 탔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민지가 정말 우리를 못 알아본다고?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어제는 나를 보고 겁에 질린 것 같았어. 마치 내가 해코지라도 할 것처럼. 심리상담사 이지연이 그들을 맞이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민지 양과 대화하고 상황을 보면서 두 분을 소개할게요. 민지의 병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의 긴 머리카락은 햇빛에 반짝였다. 지연이 다가가자 민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안녕 민지야. 나는 이지연 상담사라고 해. 어제 잠깐 만났지?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기분은 어때? 좀 나아졌어? 네,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민지야, 오늘은 너의 부모님이 면회 오셨어. 만나보고 싶니?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무서울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같이 있을게. 그리고 너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문 쪽으로 손짓하자 수진과 준호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야. 수진이 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지는 침대에 더 깊숙이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당신들이 제 부모님이라고요? 준호는 딸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침대의 옆 의자에 앉았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래 민지야, 나는 내 아빠 김준호고 이쪽은 엄마 이수진이야. 민지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수진은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연의 신호에 따라 참았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가 천천히 도와줄게. 혹시 제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람들이 제 이름이 김민지라고 했어요. 17살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지연이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민지야, 부모님이 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실 거야. 그냥 편하게 들어봐.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준호와 수지는 번갈아가며 민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것, 강아지 코코를 키운다는 것, 딸기 우유를 매일 마신다는 것. 소소한 일상의 조각들을 꺼내 보였다. 민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민지는 여전히 부모를 낯설어 했지만 처음보다는 경계심이 줄어든 듯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도 와도 될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준호와 수진에게는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그러나 병실을 나서는 순간 준호는 민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다시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상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의 신체적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침대 밖으로 나와 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민지는 조금씩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수진과는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준호에 대한 민지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고 가능한 한 대화를 피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준호는 이지연 상담사에게 물었다. 아내에게는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저만 계속 경계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사고 전에 민지 양과 준호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요? 작은 다툼이라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처럼 지냈죠. 물론 사춘기 딸이니까 가끔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혹시 사고 직전에는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사고 전날 민지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온 것 때문에 약간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상실 환자들은 가끔 특정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건은 기억 못해도 그때 느꼈던 감정만 기억하는 거죠. 민지 양의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민지에게 선물을 가져갔다.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토끼 인형이었다. 민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인형을 소중히 여겼다. 이거 네가 좋아하던 몸이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건넸다.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천천히 손을 뻗어 인형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인형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작거렸다. 제가 이걸 좋아했어요? 응,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선물해줬어. 그때부터 네가 정말 아꼈지. 민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느낌이 익숙해요, 이상하게. 그러나 곧 그녀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아저씨, 정말 제 아버지 맞아요? 준호는 가슴이 찔렸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딸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래, 민지야. 네 아빠야. 근데 왜? 왜 아저씨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워지는 걸까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의 솔직한 고백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준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한강사고 당시 민지와 함께 있었던 친구 서연이었다. 아저씨. 서연은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지, 깨어났다면서요? 응, 일주일 전에 깨어났어. 어쩐 일이니? 병원에는? 서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민지가 어떻게 지내나 해서요. 면회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의사들은 민지에게 친숙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억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될 것 같아. 민지가 너를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지가 기억을 잃었어요? 응, 사고 전 일들을 기억 못해. 나와 엄마도 알아보지 못해.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의아했지만 딸의 치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서연의 이상한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의 주치의가 준호를 찾았다. 민지 양의 상태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제 하루 이틀 더 지켜본 후 퇴원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직 기억 회복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친숙한 환경에 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준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딸이 자신을 아직도 낯설어 하는데 함께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날 오후 준호는 민지에게 퇴원 이야기를 꺼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집에 갈 수 있대. 어떻게 생각해?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집이요? 어떤 곳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걱정 마. 엄마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코코도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도 같이 살아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 같이 살아. 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내가 조금 거리를 둘게.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무서워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연 상담사가 들어왔다. 잘 지내고 있니, 민지야? 네. 민지는 작게 대답했다. 지연은 준호를 보며 말했다. 민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퇴원 전에 몇 가지 상담을 더 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그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와 이야기하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지연이 무언가 물었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갑자기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지연이 그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15분 후 지연이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 양에게 악몽이 있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대요. 악몽이요? 어떤?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워하지만 그 꿈에 준호 씨가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이 민지 양에게 극도의 공포를 준다고 합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의 꿈인지 아니면 사고 전에 어떤 기억이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악몽이 민지 양이 준호 씨를 경계하는 주된 이유인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은 민지 양의 페이스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민지 양이 퇴원한 후에도 당분간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씨의 존재가 민지 양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딸의 회복이 우선이었다. 알겠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퇴원날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병원 로비에 서 있었다. 4개월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이라는 낯선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수진이 민지의 발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집에 가면 내 방도 있고 좋아하던 것들도 다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이지연 상담사의 조언대로 그는 민지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차에 오르자 민지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자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집은 강남구에 있어. 초록색 대문이 있는 2층 집이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지. 30분 후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작은 말티즈 강아지가 짖으며 뛰어나왔다. 코코야. 수진이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민지가 돌아왔어. 민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코코는 수진의 품에서 뛰쳐나와 민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다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기쁨을 표현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코코를 쓰다듬었다. 안녕, 코코야. 수진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민지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들어가 볼래? 민지의 방은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민지와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 멈춰섰다. 교복을 입은 자신과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그 중에는 서연도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민지가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아이는 서연이라고.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사고날 함께 있었던 아이기도 해. 민지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날 밤 준호는 약속대로 2층 객실에 머물렀다. 민지의 방과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로부터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준호는 번쩍 눈을 떴다. 민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민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진도 이미 민지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괜찮아, 민지야. 수진이 딸을 안아주었다. 민지는 땀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극광, 또 그 꿈이었어요.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호는 문간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민지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아니, 가세요, 제발. 민지는 수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천천히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부엌에서 수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어젯밤엔 어땠어?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진정시키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 계속 같은 악몽을 꾼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아. 나에 관한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 응.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준호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닌 것 같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민지에게 뭔가 끔찍한 일을 했던 걸까? 기억나지 않는 뭔가가. 말도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민지를 사랑했어. 너무 엄격했던 적은 있어도 결코 그 아이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렸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파자마 차림이었고 머리는 부스스했다. 좋은 아침.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지는 눈을 내리깔며 인사했다. 그녀는 준호를 힐끗 보았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다. 나 이제 출근할게. 민지야, 오늘 하루 잘 보내.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자 수진이 그를 배웅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알아. 하지만 준호의 말은 끊겼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그날 오후 민지는 이지연 상담사와의 약속이 있었다. 수진이 운전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지연이 상담실에서 민지를 맞이했다. 괜찮았어요. 집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뭐가 가장 좋았어? 코코요. 민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제 방이요.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수도 있겠네. 어떤 기억이든 떠오른 게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 꿔요. 지연은 민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 악몽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민지는 손가락으로 소파천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어두운 곳이에요. 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절 찾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구나. 그 꿈에서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꿈에서는 그냥 제가 숨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아버지가 절 찾으면 안 된다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야, 혹시 사고 전날 기억나는 게 있니? 한강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사고 날 한강에 있었다는 것만 들었어요. 상담이 끝난 후 지연은 수진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민지 양의 악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트라우마요?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진 씨, 혹시 사고 전에 준호 씨와 민지 양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진은 강하게 부정했다. 절대 없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평범한 부녀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민지 양의 친구들에게서 정보를 좀 얻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고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들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연이, 그 아이가 사고 날 민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연락이 되나요? 네, 가능할 거예요.
수진이 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랑 이야기해봐야겠어.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행동했거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내가 내일 서연이네 집에 가볼게. 민지도 데려갈까 해. 친구를 만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다음 날 수진은 민지와 함께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서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아이고 수진 씨, 민지도 왔네. 많이 좋아졌구나. 안녕하세요. 민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서연이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네, 방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의 방 문 앞에서 수진이 노크했다. 서연아, 민지 왔어.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 민지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나? 너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해. 서연은 민지를 보며 눈물을 참는 듯했다. 괜찮아. 기억 못해도 돼. 수지는 두 소녀를 방에 둔 채 서연의 어머니와 거실로 향했다. 민지가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방에서 두 소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서연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꼬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친했대?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날도 같이 있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서연은 급격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냥 평범하게 놀러 갔었어. 별일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왜 물에 빠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사고였어. 너가 갑자기 균형을 잃어서. 민지는 서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다. 서연아, 나 뭔가 이상해. 아버지만 보면 너무 무서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한데? 뭐가? 서연은 갑자기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는 방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민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 민지, 그리고 두 명의 남학생이 함께 웃고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한가막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때 서연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지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다. 그거 봤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날이 사고 났던 날이야? 서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애들은 누구야? 우리 반 애들, 민재랑 태연이야. 민지는 다시 사진을 보았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완전한 기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연아, 제발. 그날 뭐가 있었는지 알려줘. 내가 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난 말 못해. 미안해, 민지야. 그날 저녁 민지와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귀가해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땠어? 준호가 물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수진이 답했다. 서연이가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사진에 대해 생각했다. 왜 서연은 그토록 불안해했을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일기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 안을 뒤지던 그녀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민지의 비밀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는 사고 전날 쓴 것이었다. 2024년 6월 12일, 내일 한강에 놀러 간다. 서연이랑 민재, 태연이도 같이. 드디어 아빠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실? 어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걸까? 그녀는 더 앞장을 읽기 시작했다. 민지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발견해 나갔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사고 몇 주 전부터 일기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24년 5월 25일. 오늘 아빠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봤다. 아빠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민지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녀가 아버지를 경계하는 것일까? 페이지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2024년 6월 1일. 오늘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아빠의 회사 동료라고 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도 연루되어 있다고. 민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음 장을 계속 읽었다. 2024년 6월 5일. 증거를 찾았다. 아빠의 서재에서 서류들을 봤어.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기록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어. 모두가 아빠를 존경하는데. 민지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범죄자였던 것인가?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사고 다음 날 그녀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문득 너무나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민지야, 저녁 먹을 시간이야. 민지는 급히 일기장을 베개 밑으로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네, 금방 내려갈게요. 준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민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그녀가 알게 된 비밀 때문에 아버지가 그녀를 해치려 했던 것일까? 식탁에서 민지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준호를 힐끗 보았다. 이제 그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민지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요. 준호가 말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 내가 데려다 줄게. 민지는 급격히 경직되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데려다 주세요. 준호와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말했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아빠도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싫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미안해요. 그냥 아직은 편하지 않아서요? 준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에 슬픔이 서렸다. 괜찮아, 민지야. 네가 편한 대로 하자. 식사 후 민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자정이 지나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모두가 잠든 것 같았다. 민지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일기장에 적힌 대로 증거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켜고 민지는 아버지의 책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랍은 대부분 잠겨 있었다. 그녀는 책장 아래쪽에 있는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뭐가 될까?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번쩍하는 기억이 스쳤다. 아버지가 항상 사용하는 비밀번호 0527. 그녀의 생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다. 민지는 서류를 꺼내 살펴보았다. 대부분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재무 서류들이었지만 일부는 해외 계좌 정보와 거액의 송금 내역이었다.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다. 준호가 서 있었다. 민지야, 뭐 하는 거야? 민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저는?
준호의 시선이 금고로 그리고 민지의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열었지? 제 생일이잖아요. 비밀번호가. 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왜 이러는 거야, 민지야? 무슨 생각으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민지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이거요.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고 전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야.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자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제 사고는 정말 사고였나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민지야, 난 절대 널 해치지 않아. 넌 내 딸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멈췄다. 앉아, 민지야. 이야기할게. 민지는 경계하며 책상 뒤쪽으로 물러났다. 거기 서 계세요. 거리를 유지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내 실수였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5년 전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어려운 선택을 했어.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보호하려 했던 거야. 불법은 맞지만 그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윤서진이란 여자는요? 아버지가 바람피운 여자 아니에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 아니야. 서준은 회계팀 직원이야.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고.